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I 5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식도 질환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염증성 식도염, 그리고 식도 개실과 열공 탈장, 에스파지올 웹, 말로리바이스와 식도 천공, 식도암, 호상구성 식도염 이렇게 나머지 주제들을 모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증성 식도염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질환을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원인으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칸디다성 식도염입니다. 칸디다 원래 피부나 구강의 상재균이죠. 그렇지만 정상 면역을 가진 사람한테서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데 여러 원인으로 면역이 떨어지면 이게 과하게 증식을 합니다. 일종의 opportunistic infection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두 가지는 면역 억제제,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이 있고요. 여기에 뭐 장기 이식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이식하면 면역 억제제 써야 되니까. 그거랑 HIV 감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별다른 메디컬 히스토리 없는 사람이 갑자기 캔디다 에소파자이티스가 생긴다? 이 사람 자기도 모르고 있었지만 또는 숨기고 있지만 HIV 걸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악성종양, 당뇨병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SLE는 그 자체로 면역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게 이 병 자체가 스테로이드를 워낙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상은 제일 중요한 게 삼킴 통증입니다. 오다이노페이지아. 밥 먹고 삼키는데 이게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통증이 식도에서 주르륵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삼킴불란, 출혈, 천공, 협착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킬 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시경 검사를 하겠죠. 검사하면은 이렇게 진균이 잔뜩 번식해가지고 허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얀 백태가 이렇게 식도를 쭉 따라서 리니어하게 번식하고 있는 거. 요게 내시경 그 유관 소견이 진단에 중요하니까 사진 잘 봐두세요. 그럼 요 플라크를 떼가지고 그 염색을 하는데요. 파스 스테이닝이나 아니면은 실버 스테이닝을 통해 가지고 펑갈 월을 염색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스트와 슈도 하이페가 같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진으로만 봐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인데 그 이제 이스트 폼이란 이렇게 하나하나 효모처럼 이렇게 균이 따로따로 떼어서 돌아다니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트가 이렇게 버딩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출합법으로 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캔디다는 이렇게 이스트 모양이랑 펑갈 폼, 그러니까 길쭉한 균사체 모양을 같이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진짜로 이렇게 진짜 균사체 모양이 됐다기보다는 얘네들이 좀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몽글몽글 맺혀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슈도 하이페이라고 하고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모양만 그냥 하이페를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하기는 제가 조금 어려운데 하여간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인데요. 국시든 CK든 사실 이거를 사진을 딱 보고 슈도 하이페이를 구별해라? 그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 디스크립션을 주니까요. 그거 보고 아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펑럴 인펙션에서 이스트 모양으로 돌아다니는 그거는 정말 칸디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칸디다인 거는 아시는 거는 좀 해야 되겠고 요거를 보고 슈도 하이페냐 하이페냐 이것까지 구별하실 거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돼 있고 딱 잘라서 겹겹까지 없는 거 이런 걸 슈도 하이페이라고 하고 정말 실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격벽이 있는 거 이런 거를 하이페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는 경구 플루코나졸로 치료하고요. 그 아졸 안티펑갈 중에서는 플루코나졸이 칸디다의 효과가 제일 좋아요. 여기에 효과가 없으면 이제 에키노칸딘 계열, 캡소판진 같은 걸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까진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플루코나졸만 아시면 칸디다의 그 광범위한 인펙션을 치료하는 데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은 부식성 식도염인데요.
이제 화학적 손상을 일으키는 약품들, 뭐 예를 들어서 강산을 삼켰다든지 아니면 뭐 강한 알칼리성 약물, 양잿물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표백제, 디터전트, 이거는 굉장한 그 옥시다이징, 굉장히 강한 옥시다이징 에이전트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다른 말로 이제 corrosive esophagitis라고도 하고요. 여기 나오나? 여기 caustic ingestion. 그러니까 부식제를 흡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caustic이 부식제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국시에도 좀 나오고 CK에도 역시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살하려고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은 애기들, 뭣도 모르고 그 뭔가 그 향긋한 그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애들은 모두 입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넣고 오는 애들이 좀 있는데, 요거 치료를 좀 기억해 두세요. 할 수 있는 치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 알아두세요. 첫 번째, L튜브를 넣고 노멀살린으로 레바지 하든지, 아니면은 화학적으로 중화 시도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구토를 유발한다든지, 위세척을 한다든지, 활성탄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요런 부식성 물질은 어쨌든 간에 곧 스토막에 모이게 되잖아요. 식도를 쫙 지나가면서 식도에 쫙 영향을, 그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스토막에 모이겠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스토막은 비교적 애시드나 아니면은 베이스에 의한 인저리들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이런 짓을 했다가는 이게 오히려 에소파거스로 다시 올라오면서 손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중화를 하는 과정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등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Supportive Treatment로 IV Fluid와 Analgesics, 만약에 의식이 떨어졌다면 인튜베이션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것으로 퍼포레이션을 감별하고 그 다음에 조기에 엔도스코피를 빨리 시행해서 그 자세한 그 손상의 정도를 파악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면은 꼭 이게 나와요. 그 L튜브 넣고 위세척 뭐 등등등등 이런 거 나오는데, 안 되는 것들 기억하시고 되는 거는 정맥 수액이랑 그다음에 진통제 그리고 내시경, 이거밖에 없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커지스틱 인젝션은 국시뿐만 아니라 USML에도 잘 나오고 실제로 응급실에서 종종 보게 되는 사례들이에요. 응급의학과 파트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제 원인 식도염, pill-induced esophagitis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약을 먹고 바로 눕든지 아니면 누워있는 사람한테서 약을 줬든지 뭐 그런 경우에 약이 식도에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생길 수가 있고요. 일으키는 약이 대표적으로 항생제, 특히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 또는 NSAIDs,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철분제, 빈혈 때문에 철분제 먹는 사람한테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게 약이 그 점막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화학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삼켰을 때 통증, 오다이노페이지아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역시 이제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임프레션을 잡는데, 그 정황상 pill induced esophagitis가 아주 강하게 의심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감별하기 위해서 내시경은 해가지고 확실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을 삼키다가 뭐 눕든지 해가지고 약이 식도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약이 여기쯤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게 식도가 좀 수축해 있는, 보통은 수축을 해 있으니까 여기 약이 가만히 있다가 위아래로 둘 다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양옆은 멀쩡한데 여기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마치 두 입술이 맞닿은 것처럼 얼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키싱 얼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꼭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이런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 전체가 수축을 할 거니까 약이 여기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딱 한 부분에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나머지 부분들이 다 너무 멀쩡한데 딱 여기 부분에만 손상이 있을 때, 그리고 히스토리상 의심스러운 약물 복용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pill induced esophagitis를 확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요. 예방이 중요하죠. 약은 꼭 그래서 앉아서 먹어야 되고요. 약 먹고 물을 많이 먹게 시키는 등 이제 적절한 약제 복용법 교육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도계실 열공탈장 에스파지얼 웹과 링입니다. 우선 식도계실부터 보죠. 에소파지얼 다이버티큘럼, 말 그대로 이제 식도 중간이 늘어나가지고 곁주머니가 생기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위쪽, 그러니까 목 근처에 생기는 거를 젠컬 다이버티큘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젠컬 다이버티큘럼 이 사진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음식물이 자꾸 이렇게 고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입으로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구취가 심하다. 그거를 할리토시스라고 하고요. 이게 작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은 식도를 눌러가지고 삼킴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단은 바륨 스왈로우 스터디,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컨트라스트가 고여 있는 거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수술적으로 이 주머니를 제거해 주면 되고요. 뭐 크기랑 상관없이 환자가 불편해하고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 이름이 크리코파린지얼 마이오토미입니다. 저 이거 수술 이름이 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이오토미는 근육을 절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주머니를 제거하는 거랑 이 수술 이름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이 수술 이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하이아탈 허니아입니다. 스토막의 일부분이 이 다이어프램의 에소파지얼 하이아투스, 에스파구스가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이죠. 거길 통해서 스토막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thoracic cavity로 탈출하는 건데요.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스토막을 위쪽으로 잡아 뽑은 것처럼 허니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슬라이딩 하이에탈 허니아라고 하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원래 있어야 될 요 분문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요 펀더스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접혀서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런 거는 paraesophageal hernia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GERD처럼 이제 역류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GERD처럼 역류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게 역류가 처음부터 증상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진처럼 다른 이유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뒤에 뭔가 에어 플루이드 레벨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레터럴 뷰를 보니까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역시 에어 플루이드 레벨처럼 레벨이 보이는 주머니 같은 게 있죠. 이런 걸 보고 증상이 없는 하이탈 허니아, 에이심토마틱 하이탈 허니아가 액시던탈하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증상이 없으면은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일단 증상이 있으면 슬라이딩 허니아는 보통 내과적으로 조절이 잘 되고 안 되면은 수술을 하는데, paraesophageal hernia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외과 강론의 식도 단원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외과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커버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에소파지얼 웹, 식도막과 그다음에 에소파지얼 링, 식도고리, 한자로 식도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제가 에소파지얼 링은 저번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식도 중간이 확 좁아져 있는 그 상태를 동그랗게 만약 마치 반지로 이렇게 꽉 집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좁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소파지얼 웹은 이렇게 식도 중간에 얇은 막이 자라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증상은 정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면은 이게 structural obstruction 때문에 고형식을 삼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진단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바름 스왈로우 스터디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식도 모양이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거 원인이 뭐냐면요. 이 국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USML에는 종종 나오니까 시험 보실 분들은 기억해 두세요. 이걸 플러머-빈슨 신드롬이라고 해서 아이언 디피션시 아네미아와 에소파지얼 웹을 동반하는 질환이 있어요. 이게 IDA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워낙에 이 질환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네미아랑 같이 디스파지아를 호소하는 경우 젊은 사람이 그렇다면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말로리 바이스 테어인데요. 너무 잘 아시죠? 보통 술 먹고 토하다가 확 토할 때 토하는 거 레칭이라고 하죠. 그때 강한 압력의 강한 압력을 가진 위에 내용물들이 식도로 쫙 빠져나오다 보니까 주변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도 일부가 찢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에스파지얼 월의 전층이 다 손상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손상이 되는 거를 말로리 바이스 테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찢어졌으니까 피도 뻘겋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배도 아플 겁니다. 그러면 환자는 피를 토했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올 텐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내시경을 해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진통제 주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충분하죠. 그렇지만 드물게 만약에 출혈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내시경적인 지혈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좀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요. 토하는데 피가 섞여 나오는 게 꼭 말로리 바이스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세팅 한번 생각해 봅시다. NSAID 먹고 난 다음에 토를 했는데 피가 나왔다. 근데 윗배도 아프다. 보기에 근데 말로리 바이스도 있고 펩틱 얼서도 같이 있다. 그럼 어떻게 감별하면 좋을까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히스토리를 통해서 감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토를 하고 나서 윗배가 아팠는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배는 아팠고 그 다음에 토를 했는데 거기서 피가 나온 건지 아니면 토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뻘겋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뻘겋게 나온 건지 말로리 바이스라면은 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가 아플 거고요. 여러 번 토를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반복하다 보니 거기 피가 섞여 나와가지고 아프게 될 거고 펩틱 얼서라면 처음부터 배는 아팠을 거예요. 그러다가 토를 하면은 맨 처음 구토부터 피가 섞여 나올 겁니다. 자세히 문진에 보면은 전에부터 진통제를 먹고 배가 아팠다든지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별하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스파지럴 퍼포레이션은 에스파지럴 월 전층이 손상을 입어서 아예 천공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거는 원인이 effort rupture, 그러니까 말로리 바이스처럼 토하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특별히 Boerhaave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내시경 도중에 바이옵시를 하다가 터질 수도 있고 TEE,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요. 이런 거를 시술하다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트라우마 때문에 터질 수도 있고 또는 에스파자이티스가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또 천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음식물이 gastric acid, 음식물, gastric acid, 침 이런 것들이 메디아스타이넘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쫙 퍼지면서 염증을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메디아스타이나이티스, 종격동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통증을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낄 거예요. 단순히 에피가스트릭 페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 등 부분에 통증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열도 같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공기가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뉴모메디아스타이넘을 일으킬 거죠. 그래서 그 피부를 꾹꾹 눌러보면은 공기가 퍼석퍼석 하는 소리, 크라피투스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만 사인, 심장이 뛸 때마다 공기방울이 우드득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액체가 결국은 이제 메디아스타이넘에 처음에 고였다가 그 다음에 thoracic cavity로 빠져나올 거니까 거기서 이제 pleural effusion이 생기는데 뭐 여기는 뭐 음식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가 나서 뭐 빨갛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담즙이 섞여가지고 약간 초록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성상이나 색깔은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공통점은 뭐냐면은 대개 위산이 섞여가지고 pH는 좀 낮게 나오고요. 그리고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즈가 껴 있습니다. 왜냐면 침이 섞여 있으니까. 진단은 그러면은 이때는 에소파고 엔도스코피를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퍼포레이션이 의심되면은 엔도스코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서 뉴모메디아스타이넘, 그다음에 뉴모토락스, 플루럴 이퓨전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에소파고그래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요때 주의하실 거는 바륨 스왈로우 스터디 하는 거 아닙니다.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water soluble contrast, 대표적으로 가스트로그라핀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에소파지얼 퍼포레이션이 의심되는데 보기에 식도 조영술을 한다. 근데 이제 바륨을 이용한 스왈로우 스터디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함정으로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꼭 수용성 조영제를 이용해서 에스파고그램을 찍어야 되는, 에스파고그래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전부 식도로 컨트라스트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딘가로 새 가지고 쫙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죠.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 이건 뭐 검색해보니까 이거 바륨 스왈로우 스터디라고 나와 있던데 글쎄 아마 바륨 스왈로우를 하지는 않았겠고 가스트로그라핀을 이용해가지고 찍었겠죠. 바륨 스왈로우 하면 안 되고 요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 에스파지얼 퍼포레이션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말로레바이스랑 달라서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MPO 지켜야 되고요. IV로 PPI랑 안티바이오틱스 같이 줘야 됩니다. 이상하네. 이 PPI는 그래 뭐 애시드가 더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안티바이오틱스는 왜 줘야 되지? 이거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GI 트랙에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종격동으로 가가지고 감염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생제를 꼭 써야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urgent surgical consultation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밥은 먹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2주 뒤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약은 IV로 PPI랑 항생제를 같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과에 꼭 문의해야겠네요. 다음은 식도암입니다. 식도암 리스크 팩터는 여기 술, 담배 이건 당연한 거고 특이한 거는 식품 보존제, nitroso containing food 이런 것들이 발암성으로 논란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특이할 거는 점막의 물리화학적 손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뜨거운 차, 굉장히 뜨거운 차를 그냥 훅 하고 들이키는 그런 버릇이 구강암이나 아니면 식도암의 리스크 팩터로 꼽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 식도암 환자가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식도암은 뭐라고 해야 될까? 가이드라인이 일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당연하지만 기타 식도에 만성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전부 들어가겠네요. 예를 들면 크로닉 아칼레이지아,
chronic, GERD 이런 거 들어가겠고요. 근데 식도는 자, 제가 저번에 그 바렛 에스파거스 말씀드렸던 거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식도는 상피가 뭐로 돼 있다? stratified squamous 셀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식도암은 병리학적으로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식도암의 전암성 병변으로 intestinal metaplasia인 바렛 에스파고스를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에피텔리움이 유형이 컬럼나 에피텔리움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때는 아데노칼시노마, 글랜드에서 유래한 암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식도를 크게 3등분 했을 때 위쪽하고 가운데는 스쿼머셀 칼시노마 생기고요. 아래쪽 3분의 1은 아데노칼시노마가 잘 생기겠네요. 그럼 증상 보면은 식도 중간에 덩어리가 생기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디스파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뭐 못 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암이 생겨서도 그런 걸 건데 체중이 떨어질 겁니다. 그때 이거는 structural dysphagia니까 처음에는 고형식만 먹기 힘들다가 이후에 점점 유동식도 먹기 힘들어지게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프로그레션이 빠르다 되어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증상이 나타날 정도라면은 이미 상당히 진행해 있는 암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상을 자각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유동식까지 먹기 어렵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쯤 증상이 나타나면은 대부분 상당히 진행한 암이기 때문에 근치적 치료가 어렵습니다. 특히 식도암은 림파틱스를 통한 스프레드가 굉장히 빠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근치적인 치료가 어렵고요. 여기에 뭐 삼킴 통증, 오다이노페이지아, 그리고 방사통, referred pain 이런 게 가슴이나 아니면 등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스쿼머셀 칼시노마라면은 렁의 스쿼머셀 칼시노마처럼 humoral hypercalcemia or malignancy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저번에 아칼리지아 할 때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아칼리지아 있는 사람한테서는 사실 뭔가 스트럭처럴 플로럴럼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나이가 있는 사람은 꼭 ECT를 해가지고 슈도 아칼라지아를 그 감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이 이 에스파지얼 캔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체중 감소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 뭐 프로그레션이 빠르고 정말 심톰이 어느 날 프로그레션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심톰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온셋이 명확한 사람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좀 많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는 반드시 에소파지얼 캔서를 의심해서 엔도스코피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식도 조영술 검사를 해서 apple core appearance 뭔지 아시죠? 그 덩어리가 있는 부분은 조영제가 차지 않으니까 위아래로만 조영제가 머무르게 되는데 그게 꼭 사과 파먹은 모양처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뭔가 덩어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위장과 남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죠. 엔도스코피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게 확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겠고요. 식도암을 조직학적 방법으로 확진을 했으면은 전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chest and abdominal CT를 찍는 겁니다. 그 CT는 그러니까 진단을 위해서 찍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식도암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시경을 찍으셔야 돼요. 내시경과 바이옵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밸류에이션으로 할 만한 검사가 뭐냐 하면은 그때 CT를 찍는 겁니다. 사진은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 내시경 사진은 크게 덩어리 있는 게 누가 봐도 암이죠. 그 왼쪽은 에스파고그램인데 아마 요쯤에 암이 있지 않나 싶네요. 요쯤에. 그래서 그 여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이에 길이 이렇게 좁아져 있고 위아래는 넓적하게 퍼진 것들이 보인다. 이런 거를 apple core appearance
라고 합니다. 뭐 치료는 수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것보다는 합병증이 종종 나오니까 이걸 기억해 두시죠. 이게 트라키어로 침범하면은 당연히 트라키오와 스파지오 피스툴라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럼 피스툴라가 생기면은 당연히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너무 위쪽에 생겨가지고 recurrent laryngeal nerve를 침범했다? 그렇다면은 목소리가 쉬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인 에오즈노필릭 에소파자이티스, 호산구성 식도염입니다. 이 질환은 일종의 만성 면역성 질환인데요. 특이하게 그 에소파구스의 에오즈노필릭 인필트레이션이 되는 질환이죠. 이게 임상적으로 임프레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클리니컬 피처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특이한 게 워낙 젊은 남자가 유독 젊은 남자들이 잘 걸려요. 근데 주로 증상 호소가 갑자기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에소파지얼 디스파지아를 호소합니다. 꽉 막혔으니까 당연히 음식이 역류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리플럭스로 인한 체스트 페인이라든지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호소하는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PPI를 복용을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아칼레지아 증상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다음에 GERD 증상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그죠? 이거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디스파지아나 푸드 임팩션, 그러니까 식도가 갑자기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항시 있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서든 온셋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목이 꽉 막혀가지고 음식이 전혀 안 넘어가고 음식이 잘 안 넘어가니까 물을 마신다든지 해가지고 넘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물 다시 개워내고 그러면 침도 삼키기 힘들어가지고 입에 침이 고이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침을 뱉어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음식을 다시 완전히 다 토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면은 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특이점입니다. 젊은 남자가 갑자기 solid food dysphagia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structural problem보다는 에오지노필릭 에스파자이티스를 꼭 의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에오지노필이 병태 생리에 관여하는 다른 질환들, 예를 들면 알러지, 에스마, 액제마 이런 같은 아토피 컨디션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 내시경으로 하는데요. 내시경 소견이 정상이랑 무슨 차이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왼쪽 거를 보시면은 요게 에오지노필릭 에스파자이티스고 치료 이후의 소견인데 이제 보시면은 치료 잘한 거 보시면 원래는 월이 비교적 매끈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요 왼쪽 거는 뭔가 주름이 서큐럼페런셜하게 잔뜩 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큘러 링이 잔뜩 있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사진들 보시면은 A랑 C는 치료하기 전이고 B랑 D는 치료하고 나서 개선이 된 건데 A도 보시면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C는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도 뭔가 말려 있고 위아래로도 찍찍찍찍 이렇게 리니어하게 뭔가 furrow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longitudinal furrow가. 이런 것들이 에오지노필릭 에소파자이티스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보고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보통은 바이옵시를 한 다음에 소견을 같이 줘요. 그래서 바이옵시를 했을 때 하이 파워 필드에서 에오지노필이 15개 이상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에오지노필릭 에소파자이티스로 확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치료는 만약에 음식이 아직까지도 막혀 있으면 빨리 빼내줘야 되겠고요. 이게 보통은 특정한 음식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식단을 적어가면서 신중히 원인을 찾아서
가능하면 회피를 해야겠고요. 거기에 면역 억제를 위한 topical glucocorticoid를 씁니다. 만약에 스트릭처가 그리고 너무 너무 심하다면은 그걸 뭐 넓혀주는 작업도 좀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좀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감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우선 에오즈노플렉 에소파자이티스는 목에 걸리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음식이 걸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오로파린지얼 디스페이지아는 임상 양상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소파지얼 디스파지아 중에서 이 아칼레이지아, 프라이머리 아칼레이지아는 서서히 진행하는 progressive neurodegenerative disorder인데 이 에오즈노플렉 에소파자이티스는 증상이 intermittent하고 굉장히 sudden onset입니다. 점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아니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콱 막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systemic sclerosis. 이때는 아칼레이지아, GERD 이런 게 동반되니까 스클레로시스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systemic sclerosis는 식도만 딱 침범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기 침범, 뭐 피부가 좀 딱딱해지고 땡기는 것 같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반드시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에스파지얼 캔서랑은 호발하는 연령이 조금 달라요. 캔서는 대개 중년 이후고요. 에오즈노플렉 에소파자이티스는 20대, 30대의 젊은 남성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자, 그럼 이렇게 식도질환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네요. 식도질환은 물론 GERD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렇지만 나머지도 역시 시험에 꽤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꼭 복습하시고 문제 적용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위와 12지장 질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